경찰이 수사하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의 숫자가 하루 만에 198건 늘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 미신고 2,200여 명 가운데 25%가량은 아직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째 추진해오던 사업을 멈춘 건데 민주당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맡긴 돈을 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돈을 뺀 고객이 다시 나오면 원래 줬던 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임박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최종 보고서에 이어 우리 정부가 내일 자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내일 발표와 함께 일본에 어떤 제안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의 방류 정보 공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먼저 황혜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IAEA가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 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논란이 된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공식 제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종합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제언할 내용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실시간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현지의 한국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일본에 요구를 하는 형태라 우리 정부가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측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여기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먼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나토를 계기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나라 정상이 함께하는 회담도 갖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방류 문제를 언급한다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IAEA 결과를 보고받고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선을 긋고 분리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 과정에서 처리 이후 처리수로 언급해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공식 용어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명칭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시민들, 특히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어종이든 원산지든 관계없이 벌써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이원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차 해녀 윤승여 씨는 최근 하루하루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밤에도 잠도 안 오고.
오염수 방류는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수산물은 팔리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게를 없어가지고 못 팔았거든요. 근데 올리는 몇 군데를 알아봐도 안 사간다고 했어요. 냉동했다가 내년에 팔 건데 오염수 방류시키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50년 넘게 2대째 이어온 갈치조림 가게도 당장 메뉴를 바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잡히는 어종들한테 영향을 줬든 안 줬든 그건 상관없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냥 아마 심리적인 게 제일 커서.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원산지 표기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기 안 하나요? 원산지 표기 다 하고 있죠. 특히 수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한산한데요. 아예 문을 열지 않은 가게도 꽤 있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카드 한번 보실래요? 지금까지 팔아놓은 거? 7시간 동안 4건 팔았습니다.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공방보단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달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저에 물은 뭐하러 먹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JTBC 이혜원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598건입니다.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숨진 걸로 확인된 아기는 23명으로 늘었고 아직 생사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540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김포와 용인에서 아기가 암매장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회색 차량이 도착하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내립니다. 경찰관들과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는 이 40대 여성. 지난 2016년 출산한 딸을 텃밭에 암매장했습니다. 수색경과 과학수사대가 5시간 넘게 수색을 이어갔고 결국 아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5, 50봉경이 발견됐다. 6월 상태로. 7년 지났으니까 뼈밖에 안 남았죠. 신모는 출산 다음 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냥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친모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 만료 한 달 전입니다. 경기 용인의 한 야산에선 굴착기가 땅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선 감식반이 조심스레 골라냅니다. 작은 유골이라도 나올까 봐 채로 거릅니다. 40대 친부는 지난 2015년 아들을 살해하고 이 근처에 매장했습니다. 경찰은 친부와 외할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나중은 아이 양육 부담 출산 전에 다 그 검사를 하잖아요. 친모는 아이가 아파서 숨졌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그림자 아기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이런 아기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수사가 계속될수록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사흘 전까지 그림자 아기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까지는 400건, 어제까지는 59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200명씩 늘고 있는 겁니다. 사망한 아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전까지는 11명이었는데 그제까지는 15명이 됐고 어제는 23명입니다. 이틀 만에 2배를 넘긴 겁니다. 지난달만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가 2,23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기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540건입니다. 감사원이 애초 파악한 2,236명 가운데 4분의 1인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인 겁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마감은 내일입니다. 이전에는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지자체가 시간을 갖고 다른 자료 등을 찾아봤지만 지금은 바로 경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숨진 아기도 크게 늘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면 소중한 아기들을 더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앞서도 잠깐 들으셨지만 숨진 아기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가 아프다가 숨져서 묻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연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과천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5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들이 며칠 만에 숨져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친모를 풀어줬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친모는 2015년 출산한 아기가 8일 만에 숨져 집 주변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체 유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경찰은 친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묻었다고 한 사건의 발생 시기를 확인해봤습니다. 과천과 부산 그리고 용인 사건은 2015년, 김포 사건은 2016년입니다. 6년 11개월 전 벌어진 김포 사건을 뺀 3건은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모든 걸 다 부인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신도 못 찾고 법리상 이거 자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 사건의 40대 친부는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친부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숨지게 한 단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때문에 백지화하는 거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책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며 어린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사업 자체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다면 정치 생명도 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올해로 7년째 추진 중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국민 세금도 상당수 투입됐습니다. 주민들의 편의가 걸린 사업을 갑자기 백지화해도 되냐는 지적에는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감정적인 조치였다고 받아쳤습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 군수는 정치적 쟁점화를 멈추고 사업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일부 금고에서 돈을 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고객들이 앞다퉈 돈을 빼는 이른바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실 금고의 합병에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예금을 빼려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객장 안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이 몰렸는지 객장 창문에는 이렇게 안심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구까지 붙여놨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불안해하느니 예금을 찾겠다는 겁니다. 출금을 하려고 그러다가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이 조금 넘는데 그거 괜히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예금자가 몰린 데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인 6%대라는 발표에 영향이 컸습니다. 어제만 해도 예금자가 몰린 곳은 대출 부실로 합병되는 남양주 한 곳 정도였는데 오늘은 여러 군데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자 혹시 모를 뱅크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금을 이미 빼간 고객이 다시 돈을 맡길 경우 기존에 약속했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심하고 맡기란 걸 강조하기 위해 직접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200만 원을 넣고 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듣는 질문입니다. 또 묻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신 분들은 그냥 둬도 될지 또는 찾아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정아람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정부가 오늘 예금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돈을 맡긴 금고가 부실해지면 내 돈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역금고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정부가 산정한 소정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지역금고가 파산을 하면 예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산을 시키지 않고 다른 지역금고에 합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천만 원이 넘는 예금도 합병된 지역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나 만기 모두 기존과 조건이 같습니다. 합병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좌가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안하다면 자유롭게 돈을 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 내 돈이 잠길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계좌는 열려 있어서 합병이 만약 부실금고로 지정이 돼서 합병이 돼도 계좌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돈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른바 뱅크런이죠. 대량 인출 상태가 되면 이 예금을 다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뱅크런 조짐은 없다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계획은 세워둔 상태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의 총 예금액이 260조 원인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갖고 있는 상환 준비금이 77조 원입니다. 총 예금액의 30% 규모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돈이 빠져나가도 예금을 다 내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환 준비금을 다 쓴다면 새마을금고가 자산을 팔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적 자금까지 투입하겠다. 금융 이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260조의 예금이 있지만 77조는 우리가 상환준비금으로 준비돼 있다는 건데 뱅크런이라는 게 갑자기 몰릴 수가 있어서 해외에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한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100% 원금 보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은행 경우를 보면 이틀 만에 전체 예금의 80%가 넘는 인출 요청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버티지 못했는데요. 다만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빠르게 많은 자금이 나가진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국 예금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낮추고 부동산 PF 같은 대형 사업에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안감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이 구치소 동료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며 양화 같은 탈주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김 전 회장이 D-Day가 다가오자 사례비를 더블, 즉 4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기범 김 전 회장이 실제 숨겨둔 40억 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입니다. 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김 씨는 지난달 10일 착수금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탈주를 도와달라고 부탁받은 구치소 동료 A 씨의 외사촌에게 줬습니다. 탈주를 계획한 날은 6월 말쯤입니다. 처음엔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날짜가 다가오자 2배를 올렸습니다. A 씨가 취재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김 전 회장이 탈주에 성공하는 대가로 40억 원까지 제시했다고 썼습니다.
친누나를 통해 착수금 2천만 원을 더 건네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포차를 준비할 돈입니다. A씨는 밖에 있는 외사촌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의 말에 추가 착수금을 받을 때 친누나가 체포되게 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만나기로 했지만 친누나가 연락을 끊어 건네지진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나 법원에 갈 때 차에 교도관들이 앉는 자리와 건물의 CCTV 사각지대도 자세히 메모해뒀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받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대통령 문화특보에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굵직한 사건 때마다 대통령 곁을 지킨 이른바 MB맨이죠. 어제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된 이재호 전 의원까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정치 일선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MB맨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문체부 장관과 대통령실 문화특보,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지냈는데 장관 시절 2차관이었던 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문화산업 관련 조언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다며 배우 출신의 행정 경험도 있어 소통도 원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호 전 의원도 전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제야 민주화운동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른바 MB맨들이 정치 일선으로 속속 돌아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 정부에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개각에 이어 차관급 추가 인사도 오늘 단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엔 조홍선 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부 승진했고 신임 관세청장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통계청장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조달 청장은 기재부의 김윤상 재정관리관이 맡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등으로 구속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이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이들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6명 모두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엔 JTBC가 추적 보도한 라더견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고액을 투자한 투자자 명단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라더견 일당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도 핵심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라더견 일당으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 씨와 변모 씨가 지난 5월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구속돼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건 김모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변호사 역시 라 씨 일당에 수억 원을 투자한 고액 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에서 5억 원씩을 투자했습니다. 라 씨는 김 변호사를 VVIP라고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왔으니 이제 게임 끝났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원래회라는 고액 투자자 모임에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직접 투자한 사람이 변호를 맡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합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54조는 스스로 증인이 돼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자기의 어떤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다 보면 의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사실대로 진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라더견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윤리 규정에 위반된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라더견 일당의 수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현직 증권사 간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JTBC 취재 결과 현직 자산운용사 대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도권 금융사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대형 증권사 현직 간부입니다. 라더견 일당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좌 빌려주고 수억 원 챙기신 거 맞으십니까?
이번 수사에서 현직 금융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현직 자산운용사 대표 A씨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씨가 라더견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 대성홀딩스와 선광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더견 일당이 시세 조정을 벌인 종목들입니다. A씨가 처음부터 관여한 걸로 의심한 겁니다. A씨는 시세 조정 사실을 몰랐다면서 오히려 라더견에게 규제를 지키자고 조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라더견 일당에 억대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적법한 투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끌어들인 정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직 증권사 간부에 이어 자산운용사 대표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택배 갈등이 많습니다. 안전 등을 문제로 지상에 택배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배달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해결책이 없을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가봤습니다. 이 천막은 아파트 주민들의 택배를 보관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난달부터 택배 차량이 단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택배 기사들이 직접 설치한 건데요. 이쪽을 보면 토마토, 그리고 옥수수,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까지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택배를 직접 들고 가거나 유모차나 손수레에 싣고 갑니다. 택배 차량을 지하로만 다니게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상으로 출입하면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한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이곳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 공간의 높이가 2.1m가 된다고 써 있는데요. 높이가 2.5m 정도 되는 기존의 택배 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높이가 낮은 저상형 차량으로 바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연합회 측은 저상형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상형 차량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한 번에 싣는 택배의 양이 줄어듭니다. 지배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물건을 또 싣고 와야 되면 저희 CJ 같은 경우 한 2시간 걸려요. 길 안 막혔을 때. 지난 5월 이후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천막을 지키며 물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분류 다 해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 주고 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저를 일부러 도와주고 있는데. 역단지들은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단지 안에 한 장소를 정하고 그 안까지 차를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는 실버 택배 기사를 활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배달된 택배를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각 가정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택배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새롭게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문제입니다. 이런 택배 갈등은 지상을 공원으로 꾸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 전 택배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로 높이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허가받은 아파트는 적용을 받지 않아 여전히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전국 곳곳에서 택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를 여기 국토부에서 다 개입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 편하려고 주문하는 택배. 하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택배 상자와 함께 서로의 불편함도 쌓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70대 사장을 손님이 성추행했습니다. 그 카페 근처에 있는 한 건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반가워서 어깨를 짚었다고 했지만 CCTV에 담긴 장면은 달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70대 남성이 자동 판매기 다루는 걸 어려워합니다. 근처에 있던 여자 사장이 시범을 보입니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이 남성, 일하고 있는 사장 등 뒤로 갑니다.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냥 만진 거 한 번 더 만져보자 하면서 더 끌어안는데 그 소리가 막 쟁쟁하고. 몸부림치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페 사장이라는 게 주물르고 이러는데. 남성과 함께 온 일행은 바라보며 웃습니다.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아유
뭐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원래 그 형이 손버릇이 그래. 충격받은 이 여성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한테 당하려고 내가 저 혼자서 이렇게 개고생했나 막 울고 싶고 그냥 앉아서 죽고 싶고.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며 재연을 해보입니다.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뿌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은 거예요. 난 거짓말 할 줄도 모르니까. 피해자는 단골 손님을 잃을까 불안합니다. 낮에는 거의 동네 지인분들이고 근데 그게 소문이 지금 다 난 거예요.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혼자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도 통계도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다른 주민들이 도와준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이 탄 건 어제 오후 12시 30분쯤입니다. 언제나처럼 집에서 나와 외출하는 길이었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고 20대 남성이 탔습니다. 누가 막 진짜 막 죽었을 때 오열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누가 막 숨을 지르는 거예요. 12층에서 10층까지 내려오는 시간 동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10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 나왔습니다. 오른쪽 얼굴이 좀 많이 붓고 입술도 좀 부어 있었고 뭐 눈물, 뭐 범벅에 피범벅에 가슴이 좀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목격자는 즉시 신고했고 곧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12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성이 탄 것을 확인한 남성은 이곳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계단 근처까지 끌고 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고 주민들은 이제 주민끼리 마주치는 것도 두렵습니다.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해도 혼자 다니니까 주로 낮에 많이 불안하죠. 가해 남성은 성폭행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상 공간조차 위협받는 불안한 현실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중학생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한 명을 폭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기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여자아이 등을 발로 차고 기둥으로 몰아세웁니다. 반복해서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서서 맞기만 하는 아이,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등을 칩니다. 반응이 없자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는 사이 웃음과 조롱은 계속됩니다. 폭행은 긴 시간 이어집니다. 뒤에서 걷어차고 옷을 걷어 올립니다. 덩치 큰 남자아이도 머리채를 잡고 때립니다. 옷 좀 내려놔. 맞던 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로 차고 또 찹니다.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비웃고 넘어뜨리고 목 조릅니다. 이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웃습니다. 인사해. 머리 똑바로 해야지. 왜 옷 잘못했냐? 집단 폭행은 건물 가장 아래층인 지하 4층 주차장, 그중에서도 이렇게 구석진 장소에서 이뤄졌습니다. CCTV도 비추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맞은 아이는 13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그 약속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까지 때렸다는 거는. 가해자들은 18살 남자아이와 중학생 4명입니다. 오랜 시간 맞던 아이, 결국 울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마. 많이 다친 아이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고 강제로 스마트폰에 지문을 찍어서 돈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알고 거짓말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남성에게 누군가 다가갑니다.
부축하더니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갑니다. 범인은 CCTV를 피하기 위해 이 길을 따라 700m 넘게 피해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지문을 강제로 찍고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가 지문 인식으로 하면 다 열리거든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제 통장에서 돈이 1,000만 원이 그것도 카드론을 써서 되게 돈이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면 참 참담하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야, 네가 내 와이프 뭐 허벅지 베고 자? 저희 집사람 옷을도 토했어요. 그러더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해결할 거라면 먼저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지금은 40만 원도 못 빌려준다고 하던가요?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걸 노린 겁니다. 30대 남성 장모 씨는 이런 방식으로 11명에게 모두 5,500만 원을 뜯어낸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 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유럽에선 때 아닌 여름 폭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가고 여기에 맞아서 사람들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구조물은 강풍에 휩쓸려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나무가 덮친 차량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속 146km 여름 폭풍 폴리가 네덜란드와 독일을 강타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한 여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고 독일에서도 강아지와 산책하던 노인이 뽑힌 나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Beside me, so I had to walk around to get to this place where I'm working. So yeah, a lot of obstacles. 유럽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선 항공편 300여 편이 결항했고 철도와 도로 모두 마비됐습니다. 유럽의 폭풍 시즌은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라 여름 폭풍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번엔 여름 기준 역대 최대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연이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상기후와도 무관치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But again, what we know is that throughout the next 5 years, we are likely to have one of the warmest years on record. 가까운 중국에서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베이징은 기온이 2주째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충칭시 등 북부 지역에서는 큰 홍수가 나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밤 시간대에 많고 또 술에 취한 경우도 꽤 됩니다. 모바일 디 이슈로 보시겠습니다. 국도처럼 생각을 하신 거지. 유턴을 하시고 내가 가는 차로다 생각하고 역주행을 계속 하신 거예요. 본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를 잘 못하시고 1차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특성을 좀 보이고 있으시고요. 김연아와 이상화, 곽윤기, 최민정, 윤성빈까지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2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메달과 우리 선수단 의상을 공개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김연아 홍보대사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메달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메달을 따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또 다른 느낌의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K리그2 안산의 임종헌 전 감독이 구속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2018년 태국 프로축구 감독 시절 한국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에이전트에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선수 1명에게는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감독은 지난달 팀에서 경질된 상태입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도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내일부터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50에서 100mm가 예상이 됩니다. 또 전북과 경북 남부는 2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에선 일요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흐렸다가 오후에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고 충청도도 오후 늦게는 차츰 장맛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5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라서 밀물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아니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도 매우 높아서 온열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 발생 장소를 보면 야외 작업장이 37%, 논밭이 15%가량이었고요. 도로 가장자리 길가에서는 10%가 발생을 했습니다. 온열 질환을 대비하려면 우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더운 날 어린아이가 차 안에 혼자 있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농가에서는 장시간 작업과 또 비닐하우스 작업 등 이런 일들을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